성형수술도 없던 조선시대 단 100일 만에 얼굴을 통째로 갈아치우고 운명을 뒤집은 아이가 있습니다. 사기꾼의 낙방선비, 죽을 상이라 불리던 그를 정승으로 만든 비결은 신비로운 아이가 찍어준 미간의 붉은 점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그 점엔 무시무시한 비밀이 있었습니다. 100일 동안 웃지 않으면 심장이 터져 죽는다. 과연 그는 이 저주 같은 약조를 지켰을까요? 영상 마지막에 공개될 진짜 관상을 바꾸는 법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의 인생도 오늘부터 달라질 겁니다. 복을 부르는 구독과 좋아요 누르셨다면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피어오르는 소문. 때는 바야흐로 당파의 섯을 펄언 칼날이 힘없는 백성들의 목을 겨누고 수년째 이어진 극심한 기근으로 사나가 붉게 타들어가던 조선 중기였습니다. 굶주림에 지친 백성들은 나무 껍질로 연명하며 하늘을 원망했고 한양의 권력자들은 제 배를 채우느라 민초들의 곡소리를 외면하던 참으로 참혹한 시절이었지요. 바로 그 흉흉한 민심의 틈바구니에서 마치 가뭄 끝에 단비처럼 기이하고도 신비로운 소문 하나가 바람을 타고 전국 팔도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앞날을 예언하는 점쟁이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타고난 생김새, 즉 하늘이 정해준 불변의 운명인 관상을 제멋대로 주무르고 고쳐 써서 기구한 팔자를 단숨에 뒤집어버리는 천재 아이가 나타났다는 믿기 힘든 전설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그 기이한 존재가 머문다는 곳은 험준한 산세가 용의 등줄기처럼 뻗어있는 어느 깊은 산골의 낡은 주막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아이를 동이라 불렀는데 겉모습은 겨우 10살 남짓한 가냘픈 소년의 형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이의 눈을 한 번이라도 정면으로 마주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등줄기에 서늘한 소름이 돋는 기분을 느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아이의 눈동자는 마치 태고의 신비를 간직한 맑은 호수와도 같아서 그 앞에 서면 자신이 평생 숨겨온 추한 욕망이나 남몰래 저지른 은밀한 죄악이 낱낱이 비치는 기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동이는 비단 옷을 휘감은 정승이나 누더기를 걸친 거렁뱅이나 똑같이 대했으며 오직 그 사람의 얼굴 너머에 흐르는 운명의 기운만을 유심히 살필 뿐이었습니다. 동이의 명성은 하루가 다르게 높아져 이제는 도인이나 신선으로 추앙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세상에는 사람의 생김새로 복과 화를 맞히는 관상가는 발에 치일 정도로 흔했지만 동이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아이는 찾아오는 이들에게 늘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관상이란 가죽 위에 그려진 그림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껍데기가 감옥인 줄 알고 평생을 갇혀 지내지요. 나는 가죽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죽을 지탱하는 마음의 뼈대를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조선 전체에 거대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단순히 운명에 순응하며 살던 이들에게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개척할 수 있다는 일말의 희망을 던져준 셈이었으니까요. 아이의 주막은 이제 단순한 쉼터가 아닌 삶의 궤적을 바꾸고자 하는 이들의 성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눈보라가 대지를 삼킬 듯 휘몰아치던 겨울밤 한 사내가 주막의 낡은 문을 부서질 듯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한때 명망 있는 가문의 자제로 문장력이 뛰어나 장래가 촉망되던 김생이라는 선비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의 모습은 사람이라기보다는 굶주린 짐승에 가까웠습니다. 수십 년간 낙방의 고배를 마시고 믿었던 동료에게 전 재산을 사기당한 뒤 길바닥에 나앉은 그의 가슴 속에는 세상에 대한 증오와 피맺힌 원망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인해 흉측하게 뒤틀려 있었고 눈매는 독이 잔뜩 오른 살무사처럼 날카로워 보는 이로 하여금 절로 고개를 돌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소문이 아이를 찾아 산길을 올랐던 것입니다. 김생이 주막 안으로 발을 들이자 평화롭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그의 몸에서 풍기는 지독한 술, 냄새와 살기 어린 기운에 차를 마시던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구석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김생은 탁자에 시퍼렇게 날이 선 칼을 내리꽂으며 포효했습니다. 이놈, 내가 관상을 바꾼다는 그 되바라진 아이냐. 내 얼굴을 똑똑히 보아라. 이토록 박복하고 저주받은 팔자가 또 어디 있단 말이냐. 하늘이 나를 이 지경으로 버렸다면 너라도 나를 고쳐 놓아야 할 것이다. 만약 내 운명을 바꾸지 못한다면 오늘 여기서 너와 내가 함께 저승길 동무가 되어야 할 것이다. 김생의 광기 어린 위협에도 불구하고 방 한가운데 앉아있던 동희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무심하게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동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김생의 뒤틀린 얼굴을 낱낱이 뜯어보았습니다. 아이의 맑은 눈동자 속에는 김생이 살아온 고통의 세월과 그가 품은 도끼가 한 폭의 그림처럼 투영되었습니다. 잠시 후 아이가 서늘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과연 미간은 칼로 벤 듯 좁아복이 들어올 틈이 없고 눈끝은 살기가 서려 있어 평생 남을 원망하다 스스로 그 화에 타 죽을 상이군요. 당신의 얼굴은 이미 지옥의 풍경을 담고 있습니다. 그 말에 김생은 발작하듯 칼을 치켜들었습니다. 결국 너도 똑같은 놈이로구나. 내 팔자가 죽을 팔자라면 너부터 죽이고 저승으로 가겠다. 김생의 칼끝이 아이의 목을 겨눈 일촉즉발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칼날이 목에 닿기 직전 동희가 김생의 손목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어린아이의 손이었으나 김생은 마치 거대한 바위에 눌린 듯 팔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아이는 빙글에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성미가 급하시군요. 내가 그 관상을 당장 바꿔드리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의 얼굴에 깃든 그 흉측한 살기를 걷어내고 만인이 우러러보는 귀인의 상으로 만들어드리지요. 다만 나의 처방은 매우 고통스럽고 지키기 어려울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나의 약조를 지키겠습니까? 김생은 아이의 기이한 힘과 눈빛에 압도되어 칼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바꿀 수만 있다면, 내 인생을 이 지옥에서 건질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하겠다.
동이는 품 안에서 신비로운 향취가 나는 벼루와 먹을 꺼냈습니다. 아이가 먹을 갈기 시작하자 주막 안은 순식간에 기분 좋은 약초 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동이는 붓에 짙은 붉은색 먹을 묻혀 김생의 미간, 즉 눈썹 사이 정중앙에 선명한 점 하나를 찍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닫힌 복문을 여는 열쇠이자 당신의 생명을 담보로 한 낙인입니다. 이 점은 평범한 점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과 연결되어 있어 당신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당신을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는 약물입니다. 김생은 이마가 화끈거리는 기분을 느끼며 거울을 보았습니다. 초라한 몰골 위에 찍힌 붉은 점은 기묘한 위험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엄숙한 표정으로 100일의 약조를 읊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부터 딱 100일입니다. 누구를 만나든 어떤 상황에 처하든 이 미간의 점이 상대방에게 환히 보일 만큼 밝게 웃으며 먼저 인사하십시오. 설령 당신의 뺨을 때리는 원수를 만나더라도 미소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단 하루라도 인상을 쓰거나 마음속으로 타인을 원망하며 도끼를 품는다면 이 점은 즉시 독이 되어 당신의 심장을 찔러 목숨을 앗아갈 것입니다. 운명을 바꾸는 대가는 당신의 목숨입니다. 지킬 수 있겠습니까? 김생은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웃지 않으면 죽는다니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잔인하면서도 명확한 처방이었습니다. 김생은 홀린 듯 주막을 나섰습니다. 눈보라는 여전했지만 미간에 찍힌 붉은 점 때문인지 신기하게도 추위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산을 내려가며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웃어야 한다. 인상을 쓰면 심장이 터져 죽는다. 어차피 죽으려 했던 목숨, 100일만 미친놈처럼 웃어보자. 그는 길가에 서 있는 나무에게도 바위에게도 억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가슴 속에는 여전히 세상에 대한 불신과 공포가 도사리고 있었지요. 과연 이 점 하나가 자신의 비참한 인생을 어떻게 바꾼단 말인가? 김생은 의구심을 품은 채 자신의 운명을 건 100일간의 위험한 도박을 시작하기 위해 장터로 향했습니다. 산을 내려온 김생이 가장 먼저 마주한 곳은 활기찬 장터였습니다. 그는 평소 자신을 실패한 양반이라며 대놓고 무시하던 국밥집 주모와 마주쳤지요. 평소 같으면 고개를 푹 숙이고 지나갔을 테지만 이마의 점이 타오르는 듯한 기분에 김생은 얼굴 근육을 억지로 끌어올려 웃었습니다. 주모, 날씨가 참으로 맵구려. 허허. 뼛속까지 시린 억지 미소였으나 그 소리는 시장통에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가던 길을 멈추고 그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양반 드디어 실성이 났구먼. 망하더니 머리가 어떻게 됐나 봐. 쏟아지는 조롱에 자존심이 상해 얼굴을 붉히며 화를 내려던 순간 김생은 동희의 경고를 떠올렸습니다. 인상을 쓰면 심장이 터져 죽는다는 그 무시무시한 말에 그는 피눈물을 삼키며 다시금 기괴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첫 일주일은 그야말로 지옥과 같았습니다.
재산 한 푼 남지 않은 김생에게 웃음은 밥을 주지 않았습니다. 백가죽이 등에 붙을 만큼 극심한 허기가 몰려왔고 추위는 살갗을 파고들었지요. 하지만 그는 쓰레기 더미에서 밥찌꺼기를 주워 먹으면서도 그 밥을 준 하늘을 향해 웃어야 했습니다. 고맙소. 덕분에 오늘 하루 더 살게 되었구려. 비참하기 짝이 없는 꼴이었으나 그는 죽음의 공포 때문에라도 웃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신기한 것은 그렇게 열흘을 웃으며 지내자 늘 가슴을 짓누르던 돌덩이 같은 화가 조금씩 깎여나가는 기분이 들었다는 점입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어차피 죽을 목숨인데 화를 내서 무엇 하나라는 체념 섞인 평온함에 젖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보름이 지났을 무렵 김생은 시장 모퉁이에서 추위에 떨고 있는 어린 거지를 발견했습니다. 예전에 그라면 제 코가 석 자라며 외면했겠지만 100일 동안 친절해야 한다는 강박이 그의 몸을 움직였습니다. 그는 동량으로 얻은 만두 하나를 반으로 쪼개 아이에게 건넸습니다. 얘야, 이거라도 먹고 기운 차리거라. 김생이 환하게 웃으며 말하자 아이는 겁에 질린 눈으로 그를 보다 이내 활짝 웃으며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진심 어린 감사를 받아본 것이 도대체 얼마만이었을까요? 그 순간 김생의 가슴 속에 서려 있던 차가운 얼음장이 쩍하고 갈라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의 미소는 더 이상 죽지 않기 위한 방어기제가 아닌 타인을 향한 따스한 온기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김생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길이 서서히 달라졌습니다. 늘 도끼가 서려 있어 뱀처럼 날카롭던 그의 눈매는 어느덧 호수처럼 깊고 유순해졌으며 잔뜩 찌푸려져 깊은 주름이 패어있던 이마는 붉은 점을 중심으로 시원하게 펴져 있었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더 이상 그를 미친 사람이라 조롱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김선비가 돌아오더니 덕 높은 도사가 된 모양이야라며 그에게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누군가는 그에게 따뜻한 국밥을 내어주었고 누군가는 자신의 아이에게 글을 가르쳐 달라며 책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김생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세상을 향해 이빨을 드러낼 때는 세상도 자신을 물어뜯으려 했으나 자신이 먼저 웃으며 손을 내미니 세상 또한 품을 내어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100일 중 절반인 50일이 지나던 날 김생은 길거리에서 자신의 전 재산을 가로채 도망갔던 옛 친구 박생과 마주쳤습니다. 박생은 호의호식한 덕에 기름기가 흐르는 얼굴로 비단 옷을 입고 있었지요. 순간 김생의 눈에 다시금 붉은 살기가 치솟았습니다. 당장이라도 저자의 멱살을 잡고 빼앗긴 재산을 돌려달라며 울부짖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미간의 붉은 점이 파르르 떨리는 것을 느낀 김생은 심호흡을 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저자를 원망하면 내가 죽는다. 미워하는 것은 내 영혼을 태우는 일일 뿐이다. 김생은 화를 가라앉히고 오히려 박생에게 먼저 다가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오랜만이네, 친구. 그간 잘 지냈는가? 그의 미소에는 원망도
증오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김생의 예기치 못한 인자함에 박생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는 당연히 김생이 자신을 죽이려 들 것이라 예상하고 호위무사들을 뒤에 세워두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김생의 맑은 눈동자를 마주하는 순간 박생은 말로 다할 수 없는 수치심에 몸을 떨었습니다. 자네, 어찌 나를 보고 웃을 수 있단 말인가? 내가 자네를 파멸로 몰아넣었는데. 김생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관상을 바꾸는 아이를 만났네. 그 아이가 말하길 미움은 독이 된다 하더군. 나는 그저 내 마음을 지키려 웃었을 뿐일세. 그날 밤 박생은 양심의 가책을 이기지 못하고 김생의 거처로 찾아와 훔쳤던 재산의 절반을 돌려주었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니 잃어버렸던 복이 스스로 제 발로 걸어 들어온 셈이었습니다. 김생의 명성이 자자해지자 이 소식은 고을을 다스리는 악독한 사또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이 사또는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기로 악명이 높았으며 자신의 앞날이 불안해 늘 전전긍긍하던 자였지요. 사또는 죽을 관상을 가진 자가 기적처럼 귀인의 상으로 변했다는 소문에 귀가 솔깃했습니다. 그 천재 아이의 덕인지 아니면 김생 그놈이 기이한 비법이라도 가진 것인지 내 직접 확인해야겠다. 사또는 김생을 동원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사또의 얼굴은 기름진 고기와 술로 번들거렸으나 눈가에는 의심과 불안이 가득해 마치 썩어가는 사과처럼 흉측해 보였습니다. 김생은 사또 앞에 서서 평온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동원의 분위기는 폭풍 전야처럼 무거웠습니다. 사또는 김생의 이마에 박힌 선명한 붉은 점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자네, 그 점이 관상을 바꾸는 비법이라지? 내 제안을 하나 함세. 내가 자네에게 큰 벼슬을 내릴 테니 나를 도와 백성들의 재산을 거두어 드리는 일을 맡게. 자네의 그 인자한 얼굴로 백성들을 안심시킨다면 일이 아주 수월할 것이야. 사또는 김생의 변한 관상을 도구로 삼아 자신의 탐욕을 채우려 했습니다. 이는 김생에게는 거절하기 힘든 유혹이자 동시에 동의와의 약조를 깨뜨릴 수 있는 거대한 함정이었습니다. 예전의 김생이었다면 부귀영화를 위해 기꺼이 수락했겠지만 지금의 그는 사또의 얼굴 뒤에 도살인 파멸의 징조를 읽고 있었습니다. 김생은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사또, 제 관상이 변한 것은 재물을 탐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타인을 향해 웃고 제 마음을 비워내니 하늘이 주신 선물일 뿐이지요. 백성의 눈물을 닦아주는 자리는 감당하겠으나 백성의 고열을 짜내는 일에는 제 미소를 쓸 수 없습니다. 사또의 얼굴이 순식간에 험악하게 일그러졌습니다. 감히 내 놈이 나를 능멸하느냐? 내 놈의 관상이 그리 좋다면 옥바닥에서도 그 웃음이 나올지 시험해 보겠다. 사또는 당장 김생의 포박을 명하고 지하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김생의 시련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또는 그를 죽여 그 기이한 붉은 점을 빼앗으려 마음먹었기 때문입니다. 차가운 지하 감옥은
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는 어둠의 공간이었습니다. 김생은 모진 고문을 당해 몸이 만신창이가 되었고 사또는 매일 같이 찾아와 그를 조롱했습니다. 어떠냐? 아직도 내 팔자가 귀인의 상이라 생각하느냐? 내일 아침이면 내 목은 장대에 걸릴 것이다. 김생은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동희의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원망하면 죽는다. 미소로 심상을 지켜라. 그는 자신을 고문하는 망나니와 사또를 향해 사또, 당신의 얼굴에 드리운 어둠이 참으로 가련하구려. 핏물이 섞인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김생의 기이한 평온함에 오히려 사또가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꺾이지 않는 그 맑은 기운은 이미 인간의 영역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감옥을 지키던 간수들과 김생을 고문하던 망나니들은 밤마다 김생의 옥사에서 흘러나오는 은은한 광채에 경악했습니다. 그는 밥 한 덩이 제대로 얻어먹지 못하면서도 자신에게 침을 뱉는 간수들에게 고생이 많으십니다라며 인자하게 웃어주었습니다. 망나니 중 한 명은 평생 수많은 죄인을 죽여왔으나 김생 같은 사람은 처음 보았다며 그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리, 도대체 당신은 무엇을 보기에 죽음 앞에서도 이리 웃으시는 겁니까? 김생은 대답했습니다. 나는 내 안의 평화를 보내. 당신도 칼을 내려놓고 당신의 마음을 보시게. 김생의 진심은 거친 사내들의 마음마저 녹였고 감옥 안에는 묘한 존경과 경외심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민심은 흉흉해졌습니다. 고을에 어진 선비 김생이 억울하게 죽게 생겼다. 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사또는 사태가 심각해짐을 느끼고 처형을 서둘렀습니다. 저놈을 살려두면 백성들이 폭동을 일으킬 것이다. 오늘 새벽 아무도 모르게 목을 베어라. 사또는 김생의 이마에 박힌 붉은 점이 자신의 불행을 막아줄 부적이라 믿고 처형 후 그 살점을 도려내 오라는 기괴한 지시까지 내렸습니다. 김생은 이제 인생의 마지막 새벽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지난 99날 동안 그는 이미 죽음보다 더 깊은 생의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새벽 안개가 자욱하게 낀 처형장, 김생은 하얀 소복을 입고 형틀 위에 앉았습니다. 성난 백성들이 처형장을 에워쌌으나 광군들의 칼날에 막혀 울분만 토하고 있었지요. 망나니가 입에 술을 머금고 칼을 갈았습니다. 사또는 높은 단상에 앉아 초조하게 손톱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김생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마지막 날의 태양이 떠오르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는 관중석에 있는 백성들을 향해 마지막으로 활짝 웃어 보였습니다. 그 미소는 너무도 눈부셔 처형장에 찬 기운을 단숨에 녹여버리는 듯 했습니다. 여러분, 미워하지 마십시오. 오직 사랑하고 웃으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운명을 구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망나니가 칼을 머리 위로 치켜든 찰나 멀리 고개 너머에서 천둥 같은 마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야. 암행어사 출두야.
수십 명의 역졸들이 처형장을 가로지르며 사또의 군사들을 제압했습니다. 알고 보니 평소 김생에게 은혜를 입었던 백성들이 목숨을 걸고 한양으로 올라가 어사에게 사또의 만행과 김생의 억울함을 피눈물로 고발했던 것입니다. 탐관오리 조생은 들어라. 백성을 핍박하고 어진 선비를 죽이려 한 죄. 암행어사는 왕의 직인을 보이며 사또를 포박하라 명했습니다. 하늘이 엄히 물을 것이다. 사또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엎드러졌고 김생은 극적으로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왔습니다. 사또는 압송되었고 고을은 축제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김생은 명예나 보상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몸을 추스르자마자 자신이 처음 관상을 보았던 산속 주막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동희와 약속한 100일째 되는 날이었지요. 산길을 오르는 김생의 발걸음은 구름을 밟는 듯 가벼웠습니다. 주막에 도착하자 동희는 여전한 모습으로 툇마루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선비님. 아니, 이제는 대인이라 불러야겠군요. 아이의 눈은 여전히 맑았고 김생은 그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동희님 덕분에 제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 붉은 점이 저를 지켜주었습니다. 씻겨나간 점. 김생이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절을 올리자 동희는 묘한 미소를 지으며 대야에 물을 떠왔습니다. 이제 약속한 100일이 지났으니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시지요. 동희는 수건에 물을 적셔 김생의 이마를 부드럽게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수건을 떼어낸 김생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수건에는 붉은 먹물이 전혀 묻어있지 않았고 거울 속의 이마 역시 매끈했습니다. 점 따위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제 미간의 점이 방금까지도 분명히 느껴졌는데 어디로 사라진 것입니까? 김생은 황망한 표정으로 자신의 이마를 더듬었습니다. 점은 없었습니다. 동희가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비님, 놀라지 마십시오. 그 붉은 점은 당신이 산을 내려가던 첫날 갑자기 쏟아진 소나기에 이미 흔적도 없이 씻겨 나갔답니다. 김생은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그럴 리가요. 저는 매일 거울을 보며 그 점을 확인했고 화가 날 때마다 그 점이 뜨거워지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사또도 망나니도 백성들도 모두 제 이마의 점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동희는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본 것은 점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었습니다. 당신이 점이 있다고 믿었기에 당신의 뇌가 착각을 일으켰고 주변 사람들 또한 당신의 강렬한 의지에 압도되어 허상을 본 것이지요. 선비님을 구한 것은 붉은 먹물이 아니라 웃지 않으면 죽는다는 절박함 속에 당신 스스로가 갈고 닦은 심상입니다. 당신의 미간이 펴진 것은 점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분노를 참았기 때문이며 당신의 운명이 바뀐 것은 관상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먼저 타인에게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김생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크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원망했던 박복한 관상은
하늘이 준 형벌이 아니라 스스로가 쌓아온 분노와 포기가 만들어낸 껍데기였음을 말입니다. 아, 결국 내 운명의 주인은 나 자신이었구나. 김생은 동희에게 큰 절을 올리며 진정한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라짐. 김생이 고개를 들어 다시 아이를 보았을 때 동희는 이미 자취를 감춘 뒤였습니다. 주막터에는 낡은 거울 하나만이 덩그러니 남겨져 있었지요. 거울 뒷면에는 얼굴을 비추는 것은 유리요, 운명을 비추는 것은 마음이다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동희가 신선이 되어 하늘로 올라갔다고도 하고 또 다른 절망한 영혼을 구하러 길을 떠났다고도 했습니다. 김생은 그 거울을 소중히 품에 안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붉은 점이 없어도 인자하게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깊은 광채가 서려 있었습니다. 암행어사의 추천과 백성들의 간곡한 청으로 김생은 그 고을의 새로운 원님으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부임하자마자 가장 먼저 창고를 열어 굶주린 백성들을 먹였고 억울한 죄수들을 다시 신문하여 방면했습니다. 그가 다스리는 고을은 삽시간에 태평성대를 이루었습니다. 사람들은 김생의 얼굴을 보고 살아있는 관세음보살이라 칭송했습니다. 예전에 사나웠던 김생을 기억하는 이들은 그의 완전히 달라진 풍모를 보며 관상의 기적을 이야기했지요. 하지만 김생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누리는 이 평안은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마음을 닦는 수고로움에서 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김생을 죽이려 했던 전임 사또는 유배지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유배지에 가서도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김생을 저주하며 매일같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결국 그의 얼굴은 추악에 뒤틀렸고 아무도 그에게 다가오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놈의 붉은 점만 가졌어도 내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그는 끝까지 운명의 비밀이 마음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쓸쓸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김생은 그의 부고를 듣고 조용히 명복을 빌어주었습니다. 가련한 사람. 결국 자신의 얼굴이 자신의 무덤이 되었구려. 재판 에피소드. 원님이 된 김생의 재판은 독특하기로 유명했습니다. 그는 죄인의 제목보다 먼저 그 사람의 눈빛과 얼굴에 서린 기운을 보았습니다. 어느 날 배가 고파 빵을 훔친 소년이 끌려왔습니다. 포교들은 엄벌을 주장했으나 김생은 소년의 눈에서 맑은 본성을 읽었습니다. 너는 굶주림에 손을 댔으나 내 눈에는 아직 부끄러움이 남아있구나. 오늘 너를 벌하는 대신 내 집에서 글을 배우고 일거리를 주마. 다만 내 얼굴에 어두운 그늘이 사라질 때까지 매일 나를 향해 웃어야 한다. 소녀는 감복하여 울음을 터뜨렸고 훗날 김생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었습니다. 박생과의 재회. 재산을 돌려주었던 친구 박생 또한 김생의 밑에서 성실하게 일하며 새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김생에게 물었습니다. 자네, 아직도 그 아이가 보고 싶은가? 김생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아이는 이미 내 안에 있네. 내가 나를 사랑하고 세상을 향해 웃을 때마다 동희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하네. 박생 또한 김생의 영향을 받아 자신의 얼굴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조선에서 가장 관상이 좋은 중신들로 불리며 왕의 두터운 신임을 받았습니다. 마음이 통하는 친구와 함께 늙어가는 것, 그것은 김생이 예전에 꿈도 꾸지 못했던 최고의 복이었습니다. 미소의 기적. 어느 해 나라에 큰 가뭄이 들어 민심이 다시 흉흉해졌습니다. 백성들은 기우제를 지내며 절망했습니다. 김생은 직접 제단에 올라 백성들과 함께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늘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를 원망하는지 보기 위함입니다. 고통스러울 때일수록 서로를 향해 웃어줍시다. 김생이 먼저 백성들에게 인자한 미소를 보내자 절망에 빠졌던 백성들도 서로를 다독이며 웃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날 오후 마른 하늘에서 단비가 쏟아졌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원님의 미소가 하늘을 감동시켰다고 믿었습니다. 과학적인 근거는 없었으나 긍정의 기운이 절망을 이겨낸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김생의 선정은 왕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왕은 직접 김생을 한양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과연 소문대로 관상이 매우 귀하고 상서롭구나. 너의 그 온화한 기운은 어디서 오는 것이냐? 왕의 질문에 김생은 예의 그 겸손한 자세로 답했습니다. 전하, 신의 얼굴은 신이 지은 마음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전하께서 백성을 자애롭게 대하시면 조선 전체의 관상이 바뀔 것입니다. 왕은 김생의 해안에 감탄하여 그를 고위직인 이조판서에 임명했습니다. 이제 김생은 한 고을이 아니라 나라 전체의 심상을 돌보는 자리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만난 유혹. 한양의 정치는 고을의 행정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험난했습니다. 수많은 신료가 김생을 시기하여 모함했고 뇌물을 들고 찾아와 유혹했습니다. 하지만 김생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미소를 잃는 순간 내 이마에 보이지 않는 점은 다시 나를 죽일 것이다. 그는 권력을 누리기보다 책임감을 느꼈고 자신을 공격하는 정적들에게도 항상 부드러운 미소로 대응했습니다. 결국 그를 시기하던 자들도 김생의 진심 어린 인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부드러운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는 노자의 말처럼 김생의 관상은 조선 정계를 정화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다시 산으로. 세월은 물처럼 흘러 김생도 이제 머리가 하얗게 센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관직에서 물러나 정든 한양을 떠났습니다. 그가 향한 곳은 수십 년 전 자신의 운명이 바뀌었던 그 산속 주막터였습니다. 이제 주막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무성한 숲을만 가득했지만 김생은 그곳에서 생애 가장 고귀한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주막터에 앉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바람 소리 속에서 동희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선비님, 이제 당신의 관상은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보는 모든 이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김생은 어린 손자를 무릎에 앉히고 자신의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얘야, 할아버지 이마를 보아라. 무엇이 보이느냐? 손자는 맑은 눈으로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 이마는 주름이 많지만 꼭 웃고 있는 것 같아요. 신기해요. 김생은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이 주름이 바로 내가 100일 동안 찍었던 붉은 점들이란다. 하나하나가 미움과 분노를 참아내고 만든 훈장이지. 너도 살아가다 화가 치밀거든 이 할아버지의 이마를 떠올리렴. 김생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얻은 삶의 지혜를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을 가장 큰 보람으로 삼았습니다. 여생 동안 자신의 관상 철학을 정리한 저서 심상론을 집필했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타고난 뼈와 가죽보다 살아가는 마음가짐이 인간의 격을 결정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이 책은 조선의 수많은 역술가와 학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관상은 운명을 맞히는 도구가 아니라 운명을 가꾸는 정원이어야 한다. 김생의 가르침은 운명론에 갇혀 절망하던 수많은 이들에게 빛이 되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관상가를 찾아가 복을 묻는 대신 거울을 보며 자신의 마음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평화로운 임종. 한방눈이 소담하게 내리던 어느 겨울날, 김생은 조용히 임종을 맞이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모습은 죽음을 앞둔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평온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걸려 있었고 미간은 마치 갓핀 꽃처럼 화사했습니다. 가족들과 제자들은 그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기보다 그가 남긴 거대한 빛을 찬양했습니다. 진정한 귀인의 상이란 바로 이런 것이구나. 김생의 장례식에는 그가 생전에 도왔던 수천 명의 백성이 몰려와 그를 애도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심상의 기적이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김생이 세상을 떠난 지 며칠 뒤 마을 장터에 기이한 소문이 다시 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어린아이가 나타나 슬피 우는 사람의 얼굴을 만져주니 순식간에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는 것이었죠. 사람들은 동이가 다시 돌아왔다 며 산속 주막터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만 김생의 무덤가에 누군가 맑은 찻잔 하나를 놓아두고 간 흔적만이 남아 있었지요. 동이는 어쩌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살아있는 본성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구하고자 할 때 나타나는 신비로운 내면의 목소리 말입니다. 가보가 되다. 김생이 동이에게 받았던 그 낡은 거울은 가문의 보물로 대대로 전해졌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거울은 세월이 흘러도 녹슬지 않았고 마음이 어두운 사람이 거울을 보면 자신의 모습이 흐릿하게 보인다는 전설이 생겼습니다. 김생의 후손들은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그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마음을 비추어 보았습니다. 우리의 할아버지는 점이 없어도 웃으셨다. 우리 또한 웃음으로 길을 찾자. 거울은 단순히 물건이 아니라 가문의 정신을 지탱하는 기둥이 되었습니다. 야담. 김생과 동이의 이야기는 소설가들에 의해
책으로 엮여 저작거리의 인기 품목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팍팍한 삶 속에서 이 이야기를 읽으며 위안을 얻었습니다. 관상보다 심상이 중요하다는 말은 조선 최고의 유행어가 되었지요. 이 이야기는 신분을 초월하여 사랑받았습니다. 기생들은 손님을 맞이할 때 이 이야기를 인용했고 선비들은 토론의 주제로 삼았습니다.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점점 더 아름다운 전설로 다듬어져 갔습니다. 잠시 시간을 건너 뛰어봅시다. 현대 과학은 말합니다. 사람이 자주 짓는 표정은 얼굴 근육의 길을 만들고 그것이 곧 그 사람의 고유한 인상이 된다고 말이죠. 김생의 백일 약조는 현대 심리학의 습관 형성의 원리와 맞닿아 있습니다. 억지로라도 웃으면 뇌에서 행복 호르몬이 나온다는 사실, 김생은 이미 수백 년 전에 몸소 증명해낸 셈입니다. 그는 조선의 선비이자 시대를 앞서간 마음의 과학자였습니다. 이제 나레이션은 시청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이마에는 지금 어떤 보이지 않는 점이 찍혀 있나요? 누군가를 향한 시기심의 점인가요? 아니면 스스로를 향한 자책의 점인가요? 혹시 거울을 볼 때마다 나는 왜 이럴까라며 한숨 짓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김생 또한 그랬습니다. 그는 죽기 직전까지 갔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구한 것은 거창한 마법이 아니라 단지 웃기로 결심한 마음 하나였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그 결심을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가이드. 관상을 바꾸는 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거울 속의 자신에게 오늘도 고맙다고 말해주는 것, 길을 가다 마주치는 이웃에게 눈인사를 건네는 것, 그리고 억울한 일이 생겨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며 입꼬리를 올리는 것입니다. 이 사소한 행동들이 쌓여 당신의 골격을 바꾸고 당신의 눈빛을 바꾸며 종국에는 당신의 운명을 바꿉니다. 김생이 그랬던 것처럼 당신도 당신의 인생을 디자인하는 최고의 관상가가 될 수 있습니다. 기적. 김생이 친구 박생의 재산을 돌려받고 사또의 칼날에서 살아남은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뿜어내는 온화하고 당당한 기운이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백성들의 공명을 끌어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긍정의 에너지는 전염됩니다. 당신이 웃으면 세상도 당신을 돕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관상을 바꾸는 아이가 우리에게 알려준 우주의 섭리입니다. 북과 먹물의 진실. 사실 동이가 사용했던 붉은 먹물은 그저 평범한 꽃잎집에 불과했습니다. 아이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죠. 중요한 것은 먹물의 성분이 아니라 그것이 김생의 이마에 찍혔다는 상징이 주는 힘이라는 것을요. 인간은 믿는 대로 보고 보는 대로 행동하며 행동하는 대로 존재합니다. 동이는 김생에게 믿음이라는 가장 강력한 약을 처방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의 효능은 김생이 죽는 순간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오늘 이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은 이미 귀한 인연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50분이 여러분의 무의식 속에
심상의 씨앗을 심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끝나고 거울을 보실 때 이전과는 조금 다른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신다면 그것이 바로 기적의 시작입니다. 당신의 관상은 이미 빛나고 있습니다. 당신의 내면에 숨겨진 동의를 믿고 오늘부터 당신의 운명을 멋지게 그려나가십시오. 이제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조선의 천재 아이동이와 평범한 선비 김생이 우리에게 남긴 위대한 야담, 관상을 바꾸는 아이. 이 이야기는 영원히 여러분의 가슴 속에 남아 삶의 길잡이가 되어줄 것입니다. 타고난 관상은 하늘이 정하지만 살아갈 관상은 여러분의 미소가 결정합니다. 당신의 아름다운 심상을 응원하며 지금까지 관상을 바꾸는 아이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여러분의 복문을 더욱 활짝 여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